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뭐 국장을 탈출해야 되냐 마냐가 가장 큰 문제다 뭐 고민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미 대선이 끝나봐야 뭐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어떤 논리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미국 대선을 예상을 해서 그것을 우리 한국 증시 시나리오에 맞춘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엔 없습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돼서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면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미국의 돈이 대만을 거쳤다, 일본을 거쳤다, 한국을 왔다가 다시 뭐 영국으로 가고 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카밀라 해리스의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면 시장은 좀 안정세,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제일 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주가가 되게 안 좋은 것은 그런 이제 경기 순환적으로 볼 때 반도체 사이클이 혹시 꺾인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 지 실제 이제 거의 2년 돼 갑니다. 네. 근데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50이지 제 친구 최저가. 중에 한 명이 삼성전자 사장인데 그 친구도 몰라요. 미래를 안 되는 게 되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그것의 돌파구를 우리가 찾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좀 스스로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해서 네. 친화적으로 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근데 최근에 뭐 시장은 안 돼도 금융주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금융주가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니고, 이 회사들이 그동안은 정부가 간섭을 해서 버는 이익의 한 30% 이상은 배당하기가 어려운데 감독원도 뭔가 깨우치고, 메리츠 금융이 50%까지 배당 성향, 이익 중에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게 이제 50%까지 작년에 그걸 보여줬고, 거기까지는 가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크게 불안하지 않다. 이제 그런 공감대가 생겨서 지금 이제 30% 후반에서 올해 40%갈 텐데, KB 같은 데가 앞서가면서 이게 이제 내년 후년에 50%까지 가면 되게 주주 친화적인 네. 그러한 이제 금융으로, 워낙 또 밸류에이션이 낮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데는 지금 이제 코스피 상장사가 한 900개 좀 넘는데 10개 정도 발표했어요, 밸류업을. 나머지 회사들은, 저도 뭐 두 군데 사회이사를 하지만 8월 달에 이사회에서 다 논의는 했어요. 근데 현대차가 진짜 2주 전에 아주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주면서 진짜 아주 뛰어난 밸류업을, 진정성을 갖고 한 거 빼놓고는, 금융회사들 빼놓고는 발표한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기업의 이사회나 경영진들은 정부가 밸류업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없거나 지금 뭐 되게 약하니까 이제 그런, 뭐 우리가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뭐 연말까지 기다려 보지. 네, 근데 눈치만 일단 보고. 작업은 다 했어요. 자기네 비용도, 자본 비용도 계산하고 밸류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최소한 그 기본 작업은 했는데 지금 되게 뜸을 들이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되게 잘못된 게, 밸류업이라는 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익을 많이 내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학교가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되게 뭐 나쁜 표현을 좀 세게 한다면 불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장을 했으면 내가 일반 주주를 받아들인 건데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되게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을 지금 대기업들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런 면에서 베어리시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올해 하나도 못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딴 나라들은 뭐 한 1, 20%씩 더 올랐는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그 금융주는 좀 오르니까 역시 밸류업을 하는 데들은 달려갈 수 있구나.
달릴 수 있구나 이제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죠. 투자자들을 씁쓸하게 하는 게 비단 밸류업이 안 돼서뿐만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금투세 때문에도 또 말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수급 이제 측면에 있어서 그것도 그렇죠. 이슈죠. 예. 폭락장이 온 게 이제 금투세의 영향이 크다. 근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또는 폐지가 우리나라 시장에 더 맞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런 주장이 있죠. 그러니까 1% 뭐 14,000명, 16,000명의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부자 감세가 아니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식을 팔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것의 충격은 오히려 일반 투자가들이 더 충격을 많이 보는 거가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학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공평한 세금이 적용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주가의 투자 성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선진국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투자의 성과를 받는 것은 주가 상승하고 배당이에요. 되게 심플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상장회사 회장님이나 CEO들 만나면 혹시 귀사의 지난 3년, 5년, 10년의 그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주가 상승하고 배당 받은 거 연율로 계산을 해요. 내가 그러면 매년 얼마를 벌었다. 근데 이제 그걸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주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아마 금융지주사 같은데 CEO들은 이런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거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도 나왔고 저희 포럼 같은 데서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국은 그 총 주주 수익률이 5%밖에 안 돼요, 연. 그러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국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연 2% 배당을 받고 주가 상승은 연 3%밖에 없었어요. 두 개 그러니까 합쳐도 채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많은데 전혀 보상을 못 받죠. 그러니까 연 5%라는 거는 OECD 선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뭐 10% 이상의 연 총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지난 30년, 50년, 100년을 봐도 자본주의가 되게 발달한 나라고 일본, 대만도 최근에 엄청나게 거버넌스 개혁이 되면서 두 나라 다 연 1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 밸류업을 발표한 데들도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이 한 10% 된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투세 같은 게 이제 왜 문제냐면 펀드가 뭐 5%나 좀 넘는 수익을 벌으면 운영수수료를 또 띄어가죠.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아마 수익률이 1, 2% 이상 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를 당분간은 무제한 장기적으로 유예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거버넌스를 개혁을 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제조업체들이 세계 수준의 티어1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번에도 밸류업에 있어서 나는 또 속은 거 아니야. 또 속았네.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인데 막상 이 기업이 주식시장에 오면 1류 회사가 3류, 4류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거버넌스.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돈을 뺏는 거죠.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남의 돈을 훔치면 도둑 아니에요. 형사처벌을 받는데 자본시장에서는 두상같이 소액주주의 몫을 지배주주가 뺏어가도 법으로 다 이게 허용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돼요. 최근에 이제 그 애너빌리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을 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수익률이 제대로 우리나라 수준에 걸맞게 되면 그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연 5%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뭘 세금을 부과할 것도 실제 없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먹고 되는 살게 거죠. 해준 다음에 되게. 세금을 그러니까, 걷다.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헤아려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그게 되게 현실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왜 수익률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은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이제 고쳐야죠. 이번 국회에서 그래서 뭐 상법 개정, 뭐 이사회 충실 의무 같은 거를
도입을 하든 이제 거버넌스 개혁 입법을 많이 지금 법안이 상정됐는데 중요한 것들은 꼭 통과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업이 제대로 되면 교수님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때는 금투세를 얘기를 해도 비교적 계제가 맞는 거죠. 뭐 그때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자산, 부동산, 뭐 채권 다 해갖고 이번에도 뭐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가 세금을 전반적으로 다 좀 큰 관점에서 한번 그 들여다보겠다 이제 얘기한 게 그런 것이죠, 되게.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밸류업이 돼서,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거는 꼭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이 정상화돼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이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자본시장이 망가지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돈이 돌지 않고 자본시장이 기능을 못하면 경제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악순환으로 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 가장 큰 그 사회적인 이슈 아니에요. 네. 국가적인 과제고. 근데 이 자본시장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일반 주주들의 부나 이익이 계속 이렇게 빼앗기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금융소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 같은 데서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받아서 그게 나의 그 은퇴 자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되고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교수님은 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좋은 주식 연구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다 있으니까 길어서 그냥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관점에서는 좋은 주식이란 어떤 주식인가요? 일단은 산업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개별 기업 혼자 좋을 수는 없어요. 그 산업이 좋은 산업. 산업이라는 건 이제 성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제 얘기하는 거랑 거의 저는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 산업, 가급적이면 두 자릿수 성장. 이제 그게 안 돼도 5에서 10%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독보적인 입지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능력이 있고 도덕적이어서. 근데 도덕적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적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 주주를 리스펙트하는. 네. 왜냐하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주식을 암만 좋은 기업도 1, 2년 기다리다 보면 주가가 한 20, 30%씩 조정받는 구간이 항상 있어요. 시장은 1, 20%씩 빠지고 항상 한 번씩은 주가는 개별 종목은 20, 30%씩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이 하락할 때, 근데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겁이 나서 못 사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여간 산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계열사 사장들한테 업을 잘 이해를 해라. 업. 이제 그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뭐 창업한 회장이나 CEO가 보는 업에 대한 개념하고 일반 투자가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삼성전자가 52주 최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보면 이제 채널에서 가끔 이렇게 어떤 주식에 대한 일종의 평가라든지 전망을 해주시더라고요. 잠시 뭐 반도체 얘기를 하셨지만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되게 삼성전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오히려 되게 심플하고 저의 어떤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 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2년 전에 5만 원대 저점을 찍고 얼마 전에 8만 7, 8천 원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밀려서 지금 6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관점에서 보면 전 고점인 9만 6천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애널리스트들은 12만 원, 13만 원인데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미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온 지 2년이 됐으니까. 이제 과거 사이클 같으면 이미 지금 9만 원, 10만 원을 돌파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제품 경쟁력, 코스트 리더십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많이 얘기하는 HBM 같은데 이제 SK 하이닉스에 밀린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리더십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임직원들의 사기,
사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도 이미 많이 얘기가 됐지만 삼성전자 이제 그 연구하는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아주 근무 시간이 과거와 비교 안 되게 짧게 근무를 네. 한다. 그쵸. 근데 아까 제가 그 중국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무한 경쟁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60대가 그래서 뭐 9 to 17시간 5를 하거나 뭐 하여간 그 근무 시간이 길어야지 일단 내가 훨씬 제품을 빠르게 혁신을 할 수 있는데 혁신이 없는 기업은 결국 특히 그 IT 같은 데는 존립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근본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지인의 뭐 자제분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 엔지니어로 일하는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경쟁사 외국 회사들한테 얘기를 듣거나 다른 것은 그 거버넌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면 일단 정상적인 좋은 회사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크게 문제를 삼아요. 전문 경영인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면 해고도 시키고 그 교체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개별 멤버가 훌륭해요. 개개인은 훌륭하지만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는 수출로 하는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세미컨덕터 반도체 회사인데 100% 한국 사람인 게 말이 안 되죠. 삼성전자에서 안건을 주면 찬성만 할 수 있는 도장만 찍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을 봐도 알아요. 역시 또 거버넌스의 그럼요. 문제로 귀결된. TSMC는 10명의 이사 중에 사내이사 1명이고 9명이 사회이사인데 그중에 6명은 외국인입니다. 전 MIT 대총장, 전 브리티시 텔레콤 의장, 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CEO. 세상의 그 IT 분야의 명망가들을 모셔서 그분의 꾸지람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계속 강해지는 거죠. 리스크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들여다봐라. 그 다음에 저런 거는 이런 거가 약하면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해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에서 그런 토론이 삼성 이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멤버 구성을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오고 소프트웨어나 AI에서 돌파구를 못 찾고 이제 그런 거는 이사회가 훨씬 글로벌한 이사회가 10년 전에 있었으면 실리콘밸리에서 누구를 모셔와라. 아니면 뭐 베트남에 누구를 사람을 뽑아라. 아니면 그러니까 아이디어 전략을 계속 주고 잔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경영진은 일찌감치 해고를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경쟁해서 나가야 되는데 뭐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용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사회인데 이사회도 역할을 안 하고 그래서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아무런 의사결정을 안 하고 이제 그러한 그 악순환에 빠져서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좋아요. 그래서 이익은 되게 많이 날 겁니다. 3분기, 4분기.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의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되게 낮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삼성의 기본적인 코어 컴피턴스, 기본적인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투자가들, 특히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교수님으로부터는 또 역설적으로 어떤 얘기가 듣고 싶냐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 뭐 등등을 다 통틀었을 때 이런 주식은 참 좋은 주식이다. 투자의 측면에서 혹시 그렇게 여쭤보면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계속 랭킹이 올라가는 근원적인 경쟁력이 올라가는 데는 지금 현대차 그룹밖에 눈에는 안 들어와요. 우리 10대 기업 중에서는. 네. 나머지들은 일을 하는 척하지. 그 다음에 광고 집행을 많이 해서 국내 언론에는 도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외에서는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데는 정의선 회장이 되게 진정성이 있습니다. 되게 이번에 밸류 발표한 거 보면 역시 틀리네 다른. 그래서 저희 포럼 같은 데는 패밀리 멤버가 경영을 잘하면 계속 그 하는 건 너무 찬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족 기업, 패밀리 기업이 장기 경영 성과가 좋아요. 근데 능력이 안 되고 무능한 사람이 맡아서 하면 회사를 망치니까 이제 그런 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데는 그런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현대차 빼놓고는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제 뭐 작은 회사들은 있죠. 중견기업들 중에는 뭐
화장품 같은데 뭐 모노라인을 하는데 저는 뭐 개별적인 회사는 잘 모르지만 네네. 계속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적인 거, 컬처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죠. 근데 뭐 케이팝 같은 데도 지금 큰 한계에 봉착을 했거든요. 성장을 못해요. 시장을 더 키우질 못해요, 되게. 이제 그런 이슈들이 되게 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 특히 뭐 빅테크 쪽도 거기는 계속 다녀오셨으니까. 성장을 많이 하죠. 빅테크는요?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고 더 경쟁력이 배가가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조그마한 회사가 올라오면 그 회사를 인수해서 또 경쟁자를 없애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반독점 그런 것을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의 페어 트레이드 커미션에서 이제 들여다 보는데 미국의 경쟁력은 더 배가가 되고 왜냐면 계속 무한의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전 세계에서 뽑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보상을 많이 해서 일 열심히 하게 만들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나름대로 자기가 따로 경쟁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는 걱정이에요. 그런데 공휴일도 너무 많고 공휴일도 너무 많고 네. 역시 근원 학교에서도 경쟁력을 수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예. 10월은 더 많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오신 김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테슬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까요? 왜냐면 실리콘밸리 다녀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독과점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나 이런 쪽에 잘하고 지금 CEO인 사티아 나달레가 되게 전략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어서 너무 완벽한 지금 수를 계속 두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제 생각에는 기업의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퍼가 한 30배 초반대면 거의 뭐 독과점적인 사업자를 그 정도에 산다는 것은 되게 좋은 프랜차이즈죠. 되게 이익도 되게 높고 애플은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가 더 막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글 같은 데가 이동전화에 자기네 이제 기본 탑재하려고 검색을 뭐 수십조 원을 내잖아요. 그 정도로 애플의 생태계라는 건 강하고 이번에도 보면 오픈 AI랑 제휴를 하고 그러는데 결국 애플이기 때문에 오픈 AI가 끌려가서 뭐 이사회 자리를 내준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뭐 그러거든요. 되게 그래서 애플이란 데는 약간 항공모험 같은 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턴을 하고 그러는 게 빠르지 않고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우리가 그 생태계가 너무 강하고 그 생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는 잘 못 느껴요. 국내에서는 이제 애플 하드웨어를 많이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더 많이 쓰는데 거기 서비스라는 구독 경제고 거기에서 뭐 결제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이런 헬스케어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업 가치가 하드웨어 가치보다 더 큰데 그래서 뭐 애플도 좋고 테슬라는 되게 논란은 있죠. 논란은 있는데 제일 궁금한데요.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차징 뭐 이런 거의 밸류는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쪽 상황이 좋지 않고 이익을 많이 못 내고 투자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테슬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전기차나 배터리 그 사업 부분 가치가 주당 얼마냐. 나머지 미래에 대한 AI,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거가 가치가 얼마냐. 근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전기차 부분의 가치가 $200 주당, 나머지 미래의 가치가 사업 부분의 가치가 $200 그래서 페어 밸류가 적정 가치가 $400라고 그랬는데 전기차 부분의 가치는 반 이상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게 되게 다이내믹해요. 업황에 따라서 그게 변하니까. 네. 왜냐하면 15% 마진 내던 게 지금은 7, 8%밖에 마진을 전기차에서 못 내니까. 그러면 전기차 전통 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업 부분 가치는 75에서 $100라고 치고 지금 이제 주가가 한 $220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의 자율주행. 제가 이번에 감독하에 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령 여의도에서 신촌을 찍으면 그냥 알아서 다 갑니다. 전혀 간섭을 안 해도 돼. 부산까지도 가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만큼 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이 매핑이 안 돼서 그 서비스가 안 되고 테슬라는 내년 1분기에 중국하고 유럽에서 승인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업을 거의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참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은 그 가치가 뭐 최소한 $100에서 $200는 된다. 그러면 지금 한 $200 언저리 주가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은 되게 높죠. 변동성 높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정한 수준이다. 이게 뭐 $150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가
되게 저평가된 국면이고, 근데 10월 10일 날 이제 로보택시를 이벤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로보택시. 그 엄청나게 지금 테스팅을 24시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뭐 여기저기서 실리콘밸리에서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는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사실 미국 채권이 또 한동안에 인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그럼 당연히 채권 시장도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니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볼 때마다 약간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고, 반대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을 보면은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고 이런 움직임이 감지됐거든요.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외 네, 채권은 미국 저는 채권 그냥 뭐 금리가 요즘 뭐 4% 정도 떼면 뭐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지만 10년짜리 국채 기준으로 저는 괜찮은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달러 자산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점점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도 하고 유학 보내는 사람도 있고 달러가 좀 필요하니까 네. 우리가 우리 자산을, 어차피 부동산은 국내에서 다 원화 표시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주식을 하면 그거는 이제 원화고, 사업개미 분들 미국 주식 사면 달러니까. 네. 그래서 달러 익스포저를 좀 갖고 가는 거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떠한 되게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미국 달러 채권을 물어봐서 이제 30년짜리 긴 거를 하시라고 네네.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분은 돈을 찾지 않고 그냥 만기까지 아마 가실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전에 사망하시면 자식한테 30년물을 그냥 주려고. 가시려고 왜냐하면 달러 자산을 내가 가져가셔야 익스포저를 되니까. 갖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조금 갖고 간다. 그리고 뭐 한 4%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먹고 계시면. 예. 네. 근데 한국이 우리가 그렇게 펀더멘털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최근에도 다시 이유 없이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오른 거는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환율로 조정이 됩니다.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오르면 달러 가격으로 환산하면 원화가 약세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펀디멘털하게 아주 돌아서기 전에, 좋아지기 전에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확률이 뭐 1300, 1400에서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이게 갑자기 다시 옛날처럼 1150으로 내려가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되게. 예. 그러면 달러를 어느 정도 남분해서 가져가는 게 예, 나쁘지 예, 않은 예, 투자 예, 전략이다. 예, 예. 9월에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어쨌든 금리 인하고, 뭐 아무래도 이미 다 선반영되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그게 단행이 되면은 어쨌든 장세가 또 한 번 이제 변화를 겪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건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도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해리스가 돼도 정부 지출 증가가 있어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자극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의 장세를 좀 예상해 주시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9월에 뭐 할 것이고, 저는 연준이 큰 CPI의 하락이 있지 않으면 연준은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 주기 위해서 50bp를 인하를 안 할 거예요. 그냥 50bp 인하를 하면 파웰이 역시 민주당 쪽이네, 뭐 그런 이미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25bp를 인하하고 네. 뭐 2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금리가 하여간 그렇게 많이 떨어지긴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책 금리는 좀 인하는 할 거예요. 뭐 한 1%나 뭐 그 이상으로 이제 꾸준히 내년에 점진적으로 하겠지만, 과거처럼 뭐 시장 금리가 이렇게 뭐 막 2%대로 내려가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찰적인 요소나 커스트 인플레이션 이슈가 워낙 많아서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는 근본적으로 시장 금리가 좀 어렵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고금리를 이제 기본 가정으로, 그러니까 최근 뭐 5년, 10년만 그랬지,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뭐 5%, 10% 금리가 당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한 30년 전에는 모기지 금리가 막 20, 30%씩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도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5년, 10년은 너무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비정상적인 구간이었고, 지금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 금리 좀 내려가고 그러면 미국 모기지 금리가 지금
비싸요 여전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 조금 부동산 경기도 약간 그 조금 더 조금 돌아올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식으로 이렇게 빨리 급냉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남우 교수님께서 정말 뭐 4시간에 걸친 수업을 마치고 또 이렇게 달려오셔서 머니올라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그야말로 정말 뭐 거버넌스 포럼 회장으로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또 좋은 주식을 연구하시는 어떤 유튜버로서 활약을 계속 해주시고요. 저희랑 그 길 가운데에서 좋은 뜻 가지고 가시면서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